삼성이 나가면 다 나간다고요. 총리는 2달 동안 뭐 한 건지 당장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의 인도 공장 철수 움직임에 따라 인도 현지 내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각국의 관계자들이 삼성의 마음을 사려고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춤했던 주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인도는 삼성 공장 철수로 연쇄적인 국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가 2달간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갑자기 경찰력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때려잡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미국 유명 국제학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에 의해 비밀리에 공개된 수업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해당 원문을 번역해 안내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어느 명문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멜리아입니다. 평소 국제기업 간 인수합병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당연히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있었던 한 수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죠. 우리 교수님은 항상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종종 최신 국제 이슈를 수업 주제로 삼으셨어요. 이날 교수님이 인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큰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입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어요. 교수님은 인도에서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정부의 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울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달 동안이나 이 파업을 방관하다가 갑자기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모두 해산시켰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디 총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3번째 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인도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토록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주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번째 선거 상황에서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인도 언론들은 선거 결과 모디 총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반쪽짜리 승리였던 거죠. 선거 결과 이후 모디 총리는 지지율이 낮아진 데에 따라 인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모디 총리의 다소 강압적인 스타일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언론을 모디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지율 하락 때문에 최근 삼성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또다시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시위대를 규탄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치인들은 어쨌거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을 거라 하셨죠. 하지만 교수님은 결과적으로 초반의 미온적인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삼성이 인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가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폰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고 했어요.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1억 2천만 대의 휴대폰을 생산했는데 이는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 사례로 다른 기업들이 인도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삼성전자의 인도 투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7만 개에 달하고 간접적으로 연관 산업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인도 내 생산 공장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해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은 인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삼성이 인도 현지 직원들에게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급여와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삼성은 상생하는 글로벌 기업의 역할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내 방갈로르와 노이다 그리고 델리에 R&D 센터를 구축하여 인도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인도의 기술력 향상과 고급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죠.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은 단순히 삼성 자체의 성장 전략을 넘어 인도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40% 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굳이 인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인도 정부의 갖은 노력과 구애로 인도 시장에 공장을 열기 시작했고 인도 국민들도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도 소비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거죠. 삼성은 한국 국민들만큼이나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기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에 파업하는 인도 직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삼성이 인도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더니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삼성 직원들의 파업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미 업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복지 혜택도 다른 외국계 기업에 비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파업을 할까요?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일어난 배경에는 노조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노조라는 말을 들으니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노동자들은 단순 노조가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의 노조로 특정 국가의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삼성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공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강성 노조가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심지어 노동자들을 매수해 거짓 인터뷰를 하게 하고 삼성을 악질 기업으로 만들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이런 파업의 장기화가 삼성의 생산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단순 파업이 아니라 삼성을 악의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의도였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특정 국가가 어디인지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지 잠시 고민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볼 나라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나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 능력으로는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른 친구가 모디 총리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2달가량 묵묵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때려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죠. 교수님은 이건 역시 한국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대답만 듣고도 한국이 얼마나 인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았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 기업은
바로 현대자동차였어요. 다른 원인도 물론 많지만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을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서는 대사건이 될 전망이라고 하셨어요. 대형 기관 투자자를 시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도 받을 예정인데 현지에서는 이 사건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도 증시에 있는 오일머니나 국부펀드 그리고 연기금 등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상되는 공모 규모였는데 무려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 인도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모디 총리의 속셈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을 잡음 없이 매끄럽게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모디 총리의 진짜 목표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공하면 인도 경제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죠. 처음 모디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란 생각도 못했을 거고 당연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파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상장일이 다가오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경제적 이익과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인도 증시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지브라는 학생이었어요.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라지브는 인도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으로 인도의 GDP 성장률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죠. 다른 어떤 나라도 인도의 이런 성장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이미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인도 직접 투자액은 약 4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미국도 인도와 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인도가 주도할 거라 주장했죠. 게다가 러시아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미국과 친하면 러시아와는 적대적인 관계일 텐데 모디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했다고 했어요. 그간 인도와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고 해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와 러시아는 긴밀한 협력을 했었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어요. 인도는 실용주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모두 다 취한다고 했죠. 인도의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하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없이도 충분히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니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인도 학생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온 첸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만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아닐까 싶었죠. 첸은 인도가 중국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인도는 이미 고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죠. 첸은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이런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지적했어요. 첸은 인도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금지하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배제한 것은
결국 인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의 우수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인도의 손해라고 했죠. 게다가 중국을 멀리하는 건 무조건 인도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이라고 덧붙였어요. 첸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중국에 옛날엔 20만 건 비자를 발급했는데 왜 요새는 2천 건 밖에 발급하지 않냐고 했어요. 중국인들은 관광산업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도 관광업은 쇠퇴할 거라고 했죠. 그러자 라지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냐고 했죠. 그의 표정에는 비웃음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라지브는 중국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라지브의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라지브의 말로는 중국 관광객들의 화장실 사용 문화가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어느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이 공공 화장실 대신 길거리에서 용변을 본 사건을 언급했어요. 라지브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들 귀를 의심했죠. 라지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적인 국민성의 문제라고 지적했죠. 길에서 똥을 싸는 문제 때문에 인도의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에서 옷을 벗고 실내를 할 수 있는지 수준이 최악이라고 했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어딜 가나 새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인도는 타지마할과 겐지스강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사람들이 많은데 새치기 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게다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등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차마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 행동이 많은데 이런 행동들에 인도 현지인들이 분노했고 비자 발급에도 제한을 두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국민성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은 관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했죠. 미개하다며 끔찍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첸의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죠. 라지브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서로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첸은 한두 명의 일부 중국인으로 모든 중국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식한 행동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인도가 이젠 한국까지 져버린다면 아시아에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도 중국과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중국과 한국 같은 선진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첸의 말이 너무 중국 중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첸의 발언이 끝나고 교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을 때 영국에서 온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의문과 함께 흥미로움이 묻어났어요. 제임스는 한국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 인도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K컬처는 너무 압도적이니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특히 방위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만큼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 소식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어요. 현무5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고 해요. 이 미사일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임스는 강조했습니다. 제임스는 이어서 한국 방위 산업의 다른 성과들도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고 또한 FA-50 경공격기도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랄만한 건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한국이 따냈다는 건데 이 계약의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프랑스조차 한국을 경쟁자로 삼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했죠. 그러면서 이미 다들 알고 있다시피 노벨문학상 작가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검증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죠. 저 역시 며칠 전 발표된 미국 언론들의 극찬이 떠올랐어요. 다들 한국의 엄청난 문화적 가능성에 집중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물론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서점에서 연일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죠. 제임스는 이런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곁에 둔 나라들만이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과 인도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죠. 제임스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곧 중국에서 온 첸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만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첸은 한강의 소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첸은 한국이 노벨상을 받다니 노벨상의 가치가 하락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중국 작가 찬쇠가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상이었다고 했죠. 찬쇠는 중국의 카프카라 불리며 매년 노벨문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작가라고 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작품도 여럿 있었다고 했죠. 보통 노벨문학상이 남녀를 번갈아 수상하는 관례가 있었기에 특히 올해는 여성 작가인 찬쇠의 수상이 더욱 유력했고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한강의 수상을 예측한 곳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한국 문학은 권위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죠. 한국어로도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노벨상 불모지가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만약 노벨상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거라면 차라리 찬쇠가 못 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죠. 게다가 첸은 한국 내에서도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냐며 냄비 근성의 민족답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가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작품은 노벨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으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역사 왜곡 작품이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전 세계의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래선 안 된다고 했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첸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정말 역사 왜곡을 했던 작품이 노벨상을 받은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문학은 그 이전에 어느 문학상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죠. 일부에서는 로비를 해서 상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반응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어 가자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셨습니다. 할리먼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인터넷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물론이고 소년이 온다, 흰 등 다양한 작품들이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했죠. 각국의 대형 서점들은 긴급 주문과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간 한국 작품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는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한 언어라 다른 나라로 번역할 때 매우 까다롭다는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나라로 번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 문학이 주목받지 못한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번역가들이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세계 문학상 수상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단순히 늦게 발견된 것뿐이지 이미 한류 문화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흥행은 검증된 것 아니냐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제서야 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문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생각이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첸은 잔뜩 분해했지만 더 이상 뭐라 반박할 만한 이유가 없는지 불만스러운 표정에 혼잣말만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봤죠. 한국 얘기를 미처 마무리하지도 못했는데 수업이 마무리되었고 친구들은 남아서도 계속 한국 사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철수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인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모디 총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했어요. 지금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그간 추진해온 인디아는 모디 총리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경제 정책인데 삼성은 이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혀왔기 때문에 삼성의 철수는 정책 실패를 의미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친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도 경제의 존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외국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노동법 개정까지 해서라도 인도가 삼성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장 가능성을 보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기업의 본거지가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미국 강의실에서 있었던 엘리트 학생들의 삼성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은 오히려 여러 나라의 러브콜을 받고 더 승승장구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지독하네요. 어쩜 이렇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으로 폴란드 국방부에서 군사 다큐멘터리를 찍어내고 있는데요. 그중 순간 시청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한국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즉시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폴란드 특수부대 소속 줄리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2013년 12월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위치한 우리 마을에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어요. 13살이었던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며 부모님의 해외 파병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군인이셨어요. 아버지는 특수부대 소속이었고 어머니는 군의관이셨죠. 그날도 늘 그랬듯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은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유지군으로 파병이 결정됐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를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출발하기 전날 밤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첫 임무 때 받은 은색 군번줄과 어머니가 처음 군의관이 되었을 때 받은 배지였어요. 그것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제게 군인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 정확히 2달 후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탱크 수리 공장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군복을 입은 장교 2명이 공장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도 보였어요. 부모님의 순직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유지 임무 수행 중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셨고 전역 후에도 군용 탱크를 수리하는 일을 하셨지만 더 이상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공장에 걸려있던 군사 관련 사진들도 모두 내려버렸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장례식 다음날 아침이에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문득 멈추셨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과 어머니의 배지를 보시더니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듯 이제 군인 가족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전투기의 굉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만큼은 할아버지도 평소처럼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깊은 한숨만 내쉬셨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오랜 군인 전통은 끝이 났어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은색 군번줄과 배지는 제 서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밤마다 몰래 꺼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제게 부모님의 마지막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 이후 할아버지는 제가 살던 바르샤바 시내 아파트를 정리하고 공장 근처로 이사하자고 하셨어요. 낡은 탱크 수리 공장 2층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숙소가 있었는데 그곳을 제 방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소음이 낯설었지만 점차 적응해갔어요. 아침마다 들리는 정비공들의 발자국 소리와 엔진을 돌리는 소리, 그리고 수리 작업의 쇳소리가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장은 폴란드 육군의 오래된 탱크들을 수리하는 곳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탱크 부대 소속이셨고 전역 후에도 그 일을 놓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셨죠. 특히 기억나는 건 제가 이사 온 다음 날 아침이에요. 할아버지는 공장 정비공들을 모두 모아놓고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군용 탱크는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민간 장비 수리만 받겠다는 말씀이었죠. 정비공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군용 탱크만 수리해온 공장이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군대와 관련된 일은 모두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의 공장은 변해갔어요. 벽에 걸려있던 군용 탱크 도면들이 사라졌고 정비공들이 입던 군복 스타일의 작업복도 일반 작업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공장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과거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정비공이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최전선에서 탱크 부대를 이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대원들이 모두 전사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전선에서 물러나 후방에서 탱크 정비를 담당하셨다고 해요. 전우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부모님의 순직 소식이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린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무척 애쓰셨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시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시내로 나가셨습니다.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손녀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죠. 그땐 잘 몰랐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공장에도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군용 탱크 대신 농기계와 건설 장비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할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군대와 멀리 두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이따금 할아버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지나갈 때면 자동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어요. 또 밤에 잠결에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했죠. 군인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이건 비단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꿈이 하나 생겼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부터 할아버지 몰래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군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간히 군용 장비를 수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할아버지도 이제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매일 공장에서 정비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죠. 할아버지는 제가 정비 일에 관심을 보이자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는 매일 밤 정비공들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 공장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엔진 매뉴얼을 읽고 도면을 그리고 부품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기계공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오래된 탱크 엔진을 처음 고쳤던 날이에요. 밤늦게까지 씨름하다가 마침내 시동이 걸렸을 때의 그 기쁨이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요. 하지만 그건 기계공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공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서랍 속 부모님의 유품을 꺼내볼 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육군사관학교에 가겠다고요. 아버지의 군번줄은 이제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배지도 마찬가지였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밤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육군사관학교 원서를 쓸 때는 많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몰래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체력 시험을 준비할 때는 더 조심스러웠죠. 새벽마다 공장 옥상에서 훈련했어요. 시험 당일에는 학교 견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속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어요. 부모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죠. 필기 시험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공장에서 배운 기계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체력 시험도 무사히 통과했죠. 하지만 면접이 가장 힘들었어요. 부모님의 순직 사실을 묻는 질문에 눈물을 참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매일 밤 부모님의 유품을 보며 힘을 냈어요. 때로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는지 물어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은은하게 빛나는 군번줄과 배지가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의 유품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길을 갈 차례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산이 남아있었죠. 바로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늘 그랬듯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러시아 전투기 소리가 크게 들렸죠. 할아버지는 매번 그러셨듯 창문을 닫으셨어요. 그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할아버지께 대학 입학 통지서라고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시며 통지서를 보시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식탁 위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창가로 걸어가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랍을 여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옛 전우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전사했다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마저 잃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부모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이어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을 잃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군인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요. 특히 요즘처럼 러시아의 위협이 거세지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유품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과 어머니의 배지를요. 이게 부모님께서 제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공장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뒤따라갔죠. 할아버지는 군용 탱크가 있던 자리에 서시더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공장의 불빛 아래 홀로 서 계신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은 저도 한참을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공장문을 여셨어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으셨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제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전처럼 주말에 외출하자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공장에서도 더 이상 정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그렇게 사관학교를 다니는 내내 제가 살갑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밀어내셨죠. 그렇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특수부대에 지원하고자 다짐했어요. 제 말을 듣고 주변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역사상 여성이 특수부대에 지원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었죠. 예상대로 첫날부터 훈련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3시 기상해서 완전 군장 30kg을 메고 40km 행군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성 대원 50명 중 유일한 여성인 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사격 훈련이었어요. 남성들보다 체구가 작은 제가 큰 반동의 무기를 다루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격 자세를 교정하고 밤에는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훈련을 반복했죠. 그래도 할아버지의 공장에서 배운 기계 지식이 도움이 되었어요. 무기를 다루는 감각이 다른 훈련생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여자라는 이유로 모든 성과가 무시당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남자들만의 공간에서 저는 늘 외톨이였어요. 식사도 혼자 했고 숙소에서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밤 근육통에 시달렸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내색할 수 없었죠.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탈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의 오래된 정비공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 훈련 중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병원에 전화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죠. 낮에는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밤에는 할아버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실수도 늘어갔습니다. 교관들은 더욱 가혹하게 저를 다그쳤죠. 특히 수영 훈련이 가장 힘들었어요. 추운 바다에서 완전 군장을 메고 8시간 동안 생존 수영을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그 훈련을 버텨내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순간 포기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셨던 이유가 맞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버텼어요. 훈련 중반부에 이르러서야 잠깐 외출이 허락됐고 바로 할아버지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 할아버지의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할아버지의 병명은 폐암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죠.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항상 꼿꼿하게 서 계시던 할아버지의 등이 많이 구부정해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퇴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말려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어차피 곧 죽을 목숨 치료해서 뭐 하냐고 늘 하던 일 하다 가고 싶다고 주장하셨어요. 어찌나 완강하신지 결국 그날로 할아버지는 공장으로 돌아가셨어요. 공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부대원들을 잃은 이야기와 제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저마저 잃을까 두렵다는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 역시 할아버지를 잃을까 두렵다고 제발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요지부동이셨어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시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 문을 여셨죠. 저와 직원들 모두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여전히 치료는 거부하셨습니다. 차라리 일하다 죽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사실 병원에 가도 만나서 상담하는 의사와 치료해주는 의사 그리고 진단해주는 의사 모두 다 달랐고 대기하는 시간이나 과정 자체에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좋은 경우가 드물었죠. 폴란드에 실력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서유럽으로 넘어가니까요. 의료비는 무상에 가까웠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려 했지만 닦아주시는 손이 떨려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훈련소에 돌아와서도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소 게시판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한국 군사교류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생 중 1명을 뽑는다고 했죠. 지원자가 500명이나 된다는 소식에 저는 포기하려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유일한 여성 훈련생인데다 최하위 성적이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지원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점심시간 동료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류 프로그램 훈련생은 한국 부대 소속이 될 수 있어서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 기간 동안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눈이 번뜩 띄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선발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체력 평가에서는 남성 훈련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았어요. 무기 분해 조립 시험에서는 시간 제한이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공장에서 배운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면접이었어요. 면접관이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과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요. 예상치 못하게 그 진심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500명 중 1등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기적적으로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건 김소령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부대장이었죠. 그녀의 첫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김소령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훈련장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여성 특전사들의 실전 훈련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체구가 작은 여성들이 큰 남성들을 제압하는 특수기술 시범이 이어졌어요. 김소령은 이것이 한국 특전사가 개발한 여성 맞춤형 전투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힘의 열쇠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죠. 그날 저녁 김소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5년 전 그녀도 저처럼 유일한 여성 훈련생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마침내 부대장이 되었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좌우명이었어요. 불가능은 불굴의 의지 앞에서 물러난다였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저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김소령은 제게 특별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성 특전사들과 함께 훈련하자고 했어요. 물론 흔쾌히 수락했죠.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훈련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어요. 기존에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들이었습니다. 체중과 근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술, 모든 것이 새로웠죠.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 이 기술들을 전수하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대하던 국군 수도병원을 견학하게 되었어요. 국군 수도병원이니 아무래도 폴란드와 비슷하겠거니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국 의사들은 폴란드보단 빨리 치료해주기도 하고 기술도 좋다고 하니 마음속에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군병원이 맞나 싶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본 듯한 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암센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었죠. 안내를 맡은 군의관에게 암에 대해 물어보자 한국의 암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폐암 치료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치료실을 둘러보던 중 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던 환자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용도 저렴했다고 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담당 군의관과 상담을 요청했죠. 군의관은 할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진단서와 검사 기록을 보더니 한국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치료법으로 희망이 있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떨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로봇 수술 시스템이었어요. 미세한 부위까지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첨단 장비들이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군의관은 국제군사협력 프로그램을 통한다면 외국 군인 가족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고 현지 병원을 연계시켜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죠. 즉시 폴란드에 있는 할아버지께 전화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군의관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폴란드 현지 의료진과 화상 상담을 통해 할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암치료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겠다고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군의관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본인의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끝까지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주었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던 동료 부대원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출작전에 자원자를 모집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파견 나온 저에게까지 지원 의사를 물어보더라고요. 위험한 임무였고 성공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자원했죠. 한국에서 배운 특수 전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실종된 대원은 제 동기였습니다. 훈련 때 저를 가장 많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 부대원이었으니까요. 작전은 자정에 시작됐어요. 러시아 국경 근처의 숲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첨단 야간 투시경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특전사에서 배운 야간 침투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김소령이 가르쳐준 대로 발자국 소리를 완벽하게 제거하며 전진했습니다. 체구가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죠. 좁은 틈새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2시간의 은밀한 침투 끝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동기는 깊은 계곡에 추락해 있었습니다.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적군의 정찰대가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통의 구출 작전이라면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기술을 시도했어요. 김소령이 가르쳐준 그림자 이동법이었습니다. 적의 시야각을 정확히 계산해 사각지대로만 움직이는 기술이었죠.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동기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 대원이 홀로 구출하러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봐요. 저는 동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수신호로 이제 나가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기는 제 체중의 2배가 넘었고 운반 지점까지는 꽤 이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특수 부축법을 활용했어요. 체중을 분산시켜 운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한참 이동하다 철수 과정에서 정찰대와 마주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즉시 한국식 위장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는 자세를 취했죠. 정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4시간의 사투 끝에 안전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기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임무를 완수한 순간 모든 상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대장은 이런 구출 작전은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한국의 특수 전술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 특별 포상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부대장실에서 포상 면담이 시작됐어요.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는 말씀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할아버지의 폐암 투병 이야기부터 국군 수도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치자 부대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부대장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개인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할아버지를 위해 쓰겠다는 제 선택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국방부에 연락을 취하시겠다고 했죠. 여기에 더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현대로템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탱크 수리 공장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부대장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전화기를 드셨어요. 제 담당관이었던 한국특전사 김소령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소령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일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국방부에서는 군사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아버지의 치료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 견학도 특별히 허가가 났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부대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구해냈던 동기가 앞장서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보태겠다고 했죠. 훈련 때 저를 차별했던 부대원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부대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손녀의 활약상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할아버지께서 꼭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부탁을 담으셨죠. 부대장님의 편지를 들고 할아버지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공장에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공장은 여전히 적막했어요. 부대장님의 편지를 건네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손녀가 부대의 자랑이라는 내용에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편지를 다 읽으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서랍을 여시더니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없다며 한국 치료 비용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늙어서 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대원들이 준비한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치료 비용 전액 지원에 체류 비용까지 모두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대원들이 휴가비를 모아 항공료도 마련했다는 사실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구해냈던 동기가 쓴 편지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할아버지를 꼭 살려내고 싶다는 진심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손녀의 성공이 실감난다고 하셨죠. 오랜 침묵 끝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반대했던 길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는 손녀의 선택을 믿겠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내셨어요. 한국에 가보자고, 손녀가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죠. 마치 옛날처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이른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할아버지는 내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제 꿈을 지지해주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한국연계병원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인 시설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특히 로비에 전시된 최신 의료 장비들을 보시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죠. 군대에서 통역을 위해 나와주신 분께서 폴란드어 통역을 통해 자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검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병원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40년 넘게 군과 관련된 일을 하신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신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MRI 촬영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우주선 같은 최신 장비를 보시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첨단 의료기기들이 할아버지께 희망을 준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직 치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치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도 묵묵히 견디셨고 재활 훈련도 성실히 받으셨죠.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치료에 임하셨어요. 의료진들도 할아버지의 의지에 감동받았나 봅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제안했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도 세워주었어요. 할아버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크게 웃으셨어요. 이제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셨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할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면서 현대로템 견학이 잡혔습니다. 기술진들과의 미팅도 포함되어 있었죠. 공장에 도착하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최신 설비들을 보시면서 연신 메모를 하셨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기술진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폴란드어 통역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40년간의 경험이 담긴 질문들에 한국 기술진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아버지가 준비해온 낡은 도면이었어요. 폴란드 공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수리 기술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그 도면을 보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죠. 할아버지의 전통적인 수리 기술과 현대로템의 첨단 기술을 접목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폴란드의 오래된 군용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할아버지는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잊은 채 기술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신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공장을 현대화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싶다고도 하셨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이었어요. 손녀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하셨습니다. 군인의 길이 단순히 싸움이 아닌 발전과 혁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병실에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공장 계획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틈틈이 메모를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새로운 삶의 목표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지가 병마를 이겨낸 거라고 하셨죠. 한국에서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가던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추적 관찰을 계속해야겠지만 이 정도라면 놀라운 호전 속도라고 하셨어요. 폴란드에서도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죠. 폴란드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의 공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현대로템의 기술 지원으로 최신 설비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죠. 할아버지는 공장의 일부를 교육장으로 개조하셨어요. 저처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고 싶다고 하셨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훈장도 달고 오셨죠.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해낸 일들, 새로 시작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마치 전우에게 보고하듯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군인의 길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자부심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저는 특수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날 할아버지가 내리신 결심, 이제 군인 가족은 끝이라던 그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느끼신 점 댓글 많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